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4개월여 동안 청문회 또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자가 이로써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동안에 비슷한 사례가 3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렇게 계속 파행으로 얼룩지는 건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제 관심은 정식으로 검찰 수사 지휘권을 손에 쥔 이 검찰총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얼마나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수사하느냐에 쏠립니다. 검찰은 오늘도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등 2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다음에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제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이 대표가 내놓았던 해명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언론 보도의 경쟁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가 몰랐다고 주장해온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갔던 해외 출장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그 영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지난해 12월이죠. 이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 당국의 참고인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지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잘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이 두 사람이 함께 갔던 해외 출장 당시의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수차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등장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아요.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면서 농담을 건네고 또 동행 인원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에 담긴 모습을 볼 때요. 이 대표의 말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정말 김 전 처장을 잘 몰랐는지 그건 아마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김 전 차장을 몰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 이 대표에게 관련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고요.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이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일행도 11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기억력 좋으신 분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고 누군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이어지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억울하다면서 김 전 처장이 생전에 남긴 영상통화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고인의 아들은 이 대표를 향해서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영상통화 모습과 유족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이었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송치한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이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 골프도 같이 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 도 수차례 받은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갔던 해외 출장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된 거라서 이 검찰의 수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안으로 이 대표한테 이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도 했지만 이 대표는 서면 답변서로 대신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 역시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이죠.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서면 답변서를 냈다면서 소환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당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 혐의를 소명하는 내용은 단 한 문장.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질문 당시엔 또 제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조건부로 답변을 한 것, 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과 상황을 한정해놓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정에 가서 기억 여부로 허위사실 공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답변을 아예 거부하는 정치인도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분리하면 부인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10박 11일의 장기 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대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하실 겁니까? 분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줄곧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해외 출장 영상 등으로 결국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듯한데요. 어제 공개된 영상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재판의 단계로 넘어갔으니까요. 아마 재판부에도 이 부분이 참고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알았다. 이제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 인터뷰 당시를 지금 한정해가지고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억이 안 났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 전이라 2015년이 짧게 볼 수 있으면 짧게 볼 수도 있고 길게 봤으면 길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자체 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난 사람이 많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기억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뭐 이제 수사 결과는 대부분 다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다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충분히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상식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서도 9박 10일 동안 10여 명의 그런 그 일행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런 그 일정을 했다면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사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상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결정적으로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표가 계속 그 표현하기를 방송에 국한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기억을 못한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아온 익숙한 어떤 풍경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사법적 그런 리스크가 닥쳐왔을 때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다른 답변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과연 이번에 그런 답변이 재판부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을 주도했던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년도 안 돼서 사업성이 없다 입장을 갖다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180도 바꾼 정황, 그게 또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부지평가 문건을 보면 경제성이 있다. 민간 매각 협상자와 공사가 협의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성남시 역시 이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해당 문서에는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서명도 있는데요. 1년도 채 안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땅에 대해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경찰이 최근에 김인섭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김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 경제성 평가가 번복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실제로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김 씨가 지난 2015년 1월 백현동 땅을 산 A씨 행사에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2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를 뒤집고 성남시가 땅 용도를 4단계나 높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씨가 주요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역시 이재명 대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로 보고서 기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상향을 협박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해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상향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토부는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회신 공문을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하나의 의혹이죠.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바로 이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소 사유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지금 발견이 된 건데요.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상당한 여지를 남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2011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직접 썼을 뿐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고발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불기소 사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서에서 쌍방울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빼돌려지거나 세탁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적시했고요. 이 대표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나 나모 변호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선임된 점도 주목을 해서 일부 자금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핵심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해버려서 이 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즉,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논리를 갖다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불했다고 한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들었죠. 2억 5천만 원 조금 넘는다는 거. 그 부분이 통상 보수와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소액이다.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녹취록도 폭로가 됐었는데요. 검찰은 이 녹취록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었는데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모 변호사 등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변호 수임료로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되게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논란이 되자 자기들끼리 나눈 거짓말을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돈을 20억을 뭐 어디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그리고 그 둘이 녹음한 사람끼리 확인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고발했어요.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는 사람이 다음에 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불기소 사유서에서 해당 녹취록이 작성된 경위 및 내용, 최초 제보자 이모 씨의 휴대폰 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이 거짓 혐의로 엮어 넣으려던 시도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사유서에 대납됐을 가능성을 적시해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변명으로 덧칠된 무혐의 불기소 사유서처럼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요, 쌍방울 자금 관련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정치권 유착 여부를 둘러싼 부패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의 대북 교류 행사를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의회를 통한 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아태협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지원을 위한 불법 선거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에 아태협 회장 등 50여 명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이 아태협 간부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서 쌍방울과 아태협,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전개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요, 그런 얘기를 했죠. 대체 그 S사가 나오고 무슨 관계이길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쌍방울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사회이사, 사내이사를 했던 그런 변호사들, 그다음에 쌍방울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어떤 단체 이런 것으로 계속 엮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는 거고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오늘도 주목할 만한 수사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바로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앞서 경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보안 수사에서 뒤집힌 배경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해 보안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과 윤기천 전 성남FC 대표의 주거지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있는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히 오늘 압수수색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이 성남시장 일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았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압수수색 기사, 압수수색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지금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책실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본인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어디 인터뷰 방에서 얘기했던 가장 본인이 인정하는 최측근 2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의 어떤 이 성남 FC 사건에서도 모를 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한 청탁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증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공소유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근거로서 있는 것이 공문이거든요. 두산 공문.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평범한 공문이었어요. 특별하게 이게 부정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변인들의 진술, 그냥 두산그룹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들어주려고 했다는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한다면 아마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목표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도 사실 판단을 하거든요. 정진상 실장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소명을 했고 그 소명을 법원이 지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사건 개요에서 정진상 실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어느 정도의 소명을 지금 검찰에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조홍천 의원이 표현했듯이 기부 체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민 15%를 이야기했고 지금 두산건설은 5%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10%로 결정하면서 그 5%의 차익을 현금으로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남시가 지금 주체가 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현금 기부 채납을 이렇게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일정 정도의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만약 정지사실장이 압수수색을 영장에 청구를 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추측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처럼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정치 탄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장남이 불법 도박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전방위적 압박 수사로 먼지떨이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면서 민주당이 볼 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도하고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드님 관련해가지고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는. 예, 그래요? 법에 어떤 위반이 있다라면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건 실질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좀 너무 무도하고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또 각오도 하고 있었겠지만 이 대표 장남까지 전격적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를 당하니까 위기감이 더 커져서 이렇게 강경하게 반발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김혜경 씨와 장남 이 씨까지 가족을 향한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면서 민주당의 반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대표의 장남을 상습 도박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요. 이 씨는 약 10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큰아들은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제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이제 불법 도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간에 성남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앞서 장남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선 가족에 대한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발언과 이 대표의 아들과 함께 포커를 쳤다고 주장한 제보자 A씨의 목소리까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치러 갔는데 그때 이재명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디가 좀 워낙 특이한 아이디라가지고 포커를 잡았는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강하게 베팅하고 프로 포커 도박꾼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압박이 거세진 데 자극을 받은 듯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또다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을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죠. 그 법무부의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절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한 장관도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건 잠시 뒤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그냥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공론적으로 뭐 당론을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뭐 탄핵을 하려면야 지금이라도 뭐 수적으로나 또는 그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이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범계 의원은 이제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지금은 민주당의 윤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말 그대로 열어놓은 거군요. 네, 이런 박 의원의 주장은 어제 한 장관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게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장관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탄핵론 얘기하고 있고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노력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장관 입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뭐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지금 맞대응하면서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제 한 장관은 결국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 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한동훈 장관의 워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만약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 메신저가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표현들은 사실상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당파성의 부분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사실 객관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수당의 당대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수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발언은 누가 하더라도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했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어떤 뭐 거의 지금 뭐 이지메 같은 뭐 일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금 줄이돌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시쳇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은 조금 더 다른 문제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탄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 소추 단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진짜 넘어야 될 산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우리가 두 번의 탄핵을 보면서 충분히 학습이 됐죠. 이것이 그야말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파면을 시킬 만한 그런 불법적인 행위냐, 옷을 벗어야 될 만한 그런 판단을 굉장히 엄중하게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결정문에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시킬 만한 일이냐라고 되묻는 그런 결정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정치적인 타격은 만약 탄핵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타격은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탄핵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이제 민족 정당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예외적인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관에 대한 탄핵이 뭐 대통령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위법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한들 소추 자체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인 견제에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뭐 한동훈 장관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사정 정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원칙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배후에 있지 않겠냐라는 민주적인 어떤 정치적 견제의 수사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이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 수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다 기소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9월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수사, 소환, 기소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위법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겠다는 것이지만은 그것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기소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재판에 임하느냐 그 대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서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이 추가 기소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에 10명에서 20명가량의 변호인단이 구성될 경우 10억에서 15억가량이 들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검찰이 무더기 기소로 이 대표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법률 대리인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1, 2심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잘 알면서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이 대표는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서 재판에서 이제 고위 전관, 그다음에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등 14명한테 변호를 맡겼었죠. 당시 수임료가 2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밝혀서 법조계 상식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이런 또 논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문제가 떠오르자 민주당 내에선 당대표를 겨냥한 기소인 만큼 당이 변호사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안은 모두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공적인 사안이어서 당이 지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이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는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어서 당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를 추측으로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 대표가 사비를 최대한 털어 변호사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의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 일가를 향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지만요. 그 와중에서 이 대표 측 인물들에 대한 무혐의 또 불기소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찰이 이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거론되는 정 실장과 김 보좌관은 각각 2019년 화천대유가 시행하고 분양한 아파트 한 채씩을 분양받았었는데 지난해 이 대표에게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정진상 씨가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예, 그러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또 경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장영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도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당첨자에 대한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확인한 뒤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부 관련 수사 소식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사법 처리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을 받은 이제 시민단체들의 회계 상황까지 들여다볼 거다 이런 방침이 또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의 세금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고 특히 국고 보조금의 유용 논란이 잦았던 시민단체들의 부당 사용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로 국고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인데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고 기부금 유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의기억연대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 파헤치기식 기획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친여 시민단체들의 금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사업 상당수를 그들에게 몰아줬고 또 시민 혈세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서울시를 586 운동권 세력, 또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복마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권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축소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130여일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종결이 된 겁니다.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지휘하게 된 이 검찰총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 정부 관련 잘못 수사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얼마나 중립적이고 또 공정하게 도출해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따라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수사의 사령탑이 바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인 겁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4개월 남짓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했어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에 3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은 숫자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얘기들을 쏟아내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야당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도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여야 대립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건데 이건 전부 다 야당 책임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평론가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아니했는데도 장관급 인사를 제 기억에는 33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보도는 또 35명이라고 하고요. 서로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30여 명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30여 명을 그렇게 강행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청문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분들이 도리어 일은 잘하더라라는 뉘앙스로도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진영이나 사람들이나 혹은 야당에게 사실 상처로 돌아갈 말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제가 우려했던 건 정권이 바뀌고 진영이 만약 다른 진영이 되면 이것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럼 진짜 청문회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다 이게 부메랑으로서 끝없이 정쟁으로 이어질 청문회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지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비판을 안 들을 부분은 아니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어느 정권이든 어느 진영이든 정권을 잡으면 이 고리는 분명히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문회 자체를 어떻게든 다 진짜 개혁을 해서 여야 합의로 앞으로 청문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그냥 악순환 고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이현석 검찰총장 얘기만 딱 하면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뭐 칠 때 어떤 결함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만들었던 저는 이현석 후보가 7대 결함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뭐 수사를 앞으로 검찰에 아까 정권에 준하는 그런 수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좀 그 이현석 검사의 검사 시절의 어떤 그 이력을 보면 그런 수사를 했던 적은 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 정치적으로 지금 편향된 그런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의 점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뭐 도덕성과 아니면 정책적인 면을 나눠서 인사청문회 해야 한다는 면도 있고 오히려 인사청문회 때문에 유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오히려 장관을 한다는 명예보다는 본인의 과거가 또 이렇게 잊었던 과거들도 다 이렇게 들춰내서 오히려 그 가족들의 불화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개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다고 야당 탓을 한다 발목 잡기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비근한 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박순애 장관에 대한 평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사 본 적이 있냐? 그 훌륭한 인사 지금까지 가장 실패한 인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또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나라의 발전과 어떤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서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뭐 꼭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의 동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는 거리를 둔 채 이제 계속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지지 기반으로 여기고 있는 호남 지역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로 가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는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 메시지를 부각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달 초 광주에 이어서 어제와 오늘 두 번째 현장 소통 행선지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민생 강조 기조 아래 대민 접촉을 늘리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행보 단면으로 관측이 되는 한편 민주당에서는 냉랭해진 호남 민심도 다독이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또 어제는 당내 삼선 중진 의원 오찬을 시작으로 이른바 식사 정치도 재개했고요. 오늘 오전엔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는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억압을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힘이 돈도 조직도 힘도 영향력도 크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늘려가야 됩니다. 동조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공감하는 사람을 늘리는 과정에서 억압적 행태를 보이면 동조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이 늘어나요. 가급적이면 차이를 발견하기보다는 같은 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 같은 당내 식구들한테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비교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서 차분한 어조로 회의를 진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없이 돌팔매질하고 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전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없이 돌팔매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당신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받아쳤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서 권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면서 말은 바르게 하자며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에게 집단 린치하고 돌팔매질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요, 국민의힘 그리고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해서 5번째 가처분을 또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이 법원에 국민의힘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낸 5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요, 여야의 입법 그리고 예산 대전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권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여권은 물론이고 지금 재계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서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입니다. 노란봉투법 이 별칭은요, 과거 쌍용 자동차 파업 때 노조의 손해배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했고요. 정의당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이 노란봉투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를 파괴합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나기 위해 저는 이분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까지 넓히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에 민주당 의원 46명까지 동참하면서 사실상 범야권이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로 선정할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이미자 의원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건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의 짓밟혀도 치유의 법권지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장관님,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통칭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법 제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연히 법 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뭐 노조법 몇 조 이렇게. 예. 그 법 제명을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노란봉투법이라고 장관도 노란봉투법이라고 같이 그래서 맞장구를 치십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 면책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이 공동체를 대기업들이 버틸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특히 소부장 제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면책되고 또 거기서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 재계와 산업계의 반대도 거셉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종소기업 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일명입니다. 노란봉투법은요 지난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가 됐었지만 당시에 결국 여야가 합의가 무산이 돼서 통과가 되지는 못했죠. 재계에서는 지금 그나마 강경노조의 불법 파업을 이제 사전 사후에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걸 법으로 금지를 할 경우에는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도 이런 입법례는 없다 이 점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야당에선 이번만큼은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 등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이 같은 국민의힘의 비판과 관련해서 오히려 악의적인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쟁의 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황건적 보호법으로 호도하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손해보상 청구금지법이 아니고 불법적 쟁의 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정기국회의 뜻밖의 최대 쟁점으로 지금 떠오른 법안이 바로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걸 두고서 여야 간의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는 길, 민주주의의 완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진국에 이 법 없습니다. 프랑스가 한번 만들었는데요.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없습니다. 영국은 아예 불법 점거를 하면 그 즉시 그대로 연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거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파업, 불법 쟁의 행위가 불가능해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 이런 법 없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대법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례가 있어요. 1994년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는 불법 해로 규정해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걸 정면으로 뒤집으려고 한다면 역시 아마도 국민들의 어떤 동조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적법 쟁의 행위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 의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 쟁의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부분은 학계나 노동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불법적인 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된다면 쟁의 발동권 자체가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어떤 적법한 권리 행사도 안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란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쟁의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범위를 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법례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나라마다 각자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분야 사건 소식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저희 갔을 때는 이제 구급대가 CPR 중이셨고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 14일 서울 도심의 지하철 역사에서요.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지금 스토킹범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법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인데요. A씨는 살인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요, 2년 가까이 A씨의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마땅히 적절한 신변 보호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이 피해자와 A씨는 입사 동기로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서 친분을 쌓다 A씨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하고 이 음성 메시지 등을 300여 차례 휴대전화에 남겨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A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만남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올해 1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중용하며 이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 얘기 들어보시죠. 사귀자고 했는데도 싫다. 혼자다가 만나지 말자 했는데 얘가 스토킹을 해. 그래서 이랑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종료하고 소금을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미 2차례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던 A씨.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A씨가 범행 당일인 14일에 법원에 2달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반성문을 본 피해자는 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 A씨가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요. 또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흔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A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에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DNA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머리카락 노출까지 방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으면서 범행 당시 1시간이 넘게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저녁 9시경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도 최대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계획 범죄를 도모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 충분한 정황들인데요. 하지만 범인은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네, 바로 사망한 피해자가 피습을 당하고서도 마지막 힘을 내서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 A씨를 붙잡았고요. 이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스토킹 혐의로 이제 고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A 씨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의문이에요. 네, 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합의하자 원하는 조건이 뭐냐 다 맞춰주겠다 이런 식의 문자를 약 3달간 20건에서 30건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 전에 2019년부터 이 피해자가 보낸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모두 합하면 3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피해자 동생에 따르면 A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 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해자 그리고 이제 범인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그런 식의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조치 없었습니까? 네, A 씨는 지난해 10월 피소된 뒤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가 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행 당일 피해자의 근무처와 야간 근무 시간을 알았냐?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내부망 정보를 통해서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기 때문에 A 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는 설명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요, 직장에서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의 동생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이 A 씨가 피소되자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A 씨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생은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라면서 언니는 피해자인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직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내라고 공지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동료를 잃은 직원들에게 직접 재발 방지 대책을 내라고 하는 건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급하게 공지를 내리다 보니 단어 선택에 더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족들의 충격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는 이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동생 등 일부 가족들에게만 이 스토킹 피해 상황을 알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근 관계가 소원했던 아버지와 화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부친은 딸이 고향에 자주 들르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컸고 지난해 10월부터 부녀가 거의 1년간 대화가 끊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사건 사흘 전 피해자가 아빠 오해해서 미안해요. 1년 동안 아빠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전해졌는데 결국 사건 사흘 전 아버지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약식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의 조간 기사에서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었던 이 기존의 법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 조치의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서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어제 직접 신당역을 또 다녀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신당역을 찾았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수행원 2명만 동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약 10분에 걸쳐 사건 현장인 여자 화장실을 직접 들어가 살펴본 뒤 나왔고요.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법원과 경찰,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 분리에 나섰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피해자가 고소했을 때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스토킹으로 다시 고소당한 뒤에도 수사기관은 접근 금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도 법적 구속을 시도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편 피해자도 불법 촬영으로 A씨를 최초 신고한 지 지난해 10월 한 달가량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보호 조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경찰에 연락하는 스마트워치 착용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비슷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관련 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이 돼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보복 가능성은 구속영장을 발부 시 고려사항에 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16일 한국경찰학회 학회지 한국경찰학회부에 따르면 엄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등은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 인식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 보복범죄 지속적 발생으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복범죄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왜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그 범인을 갖다가 조기에 분리하지 않았느냐, 결국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거, 이것도 지금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 부분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 지금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구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법 규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우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거든요. 그 피해의 정도를 느끼는 주관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조문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굉장히 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려 사항으로 충분한데 그보다는 더 영장 단계보다 먼저 뭐가 되냐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라든지 보호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한 어떤 레포팅이라든지 어떤 전담 수사관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범죄 처벌법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계속 이런 강력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고 그 스토킹 처벌법 자체도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그 폭을 넓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실제 처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보면 여성이 타고 다니는 과거 사귀다가 연인 사이에 있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요. 근데도 그거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지금 사법기관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진짜 중대성, 심각성을 좀 빨리 깨닫고 이거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한 몇 개월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로 살인 사건인데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거 구속영장 신청해 주세요 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때도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에 대해서 사실상 공유를 해야 된다. 판단의 기준을.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높이고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 위험도, 범죄자의 위험도에 대한 단계별 명확하게 그것을 기준을 삼고 이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